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킹스맨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엇갈린 길인데요. 자,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자, 윤영찬 의원은 이 기자회견 30여 분 전에 잔류 의사를 밝혔고요. 나머지 3명의 의원만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칙과 상식 민주당 내에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네. 이제 어제 오전 9시 40분에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탈당을 이 자리에서 선언을 했는데 말씀드린 4명 중에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 기자회견 직전에 나는 민주당에 잔류하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라고 이제 적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이 동지들에게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로 이 성희롱 논란으로 징계를 앞두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때문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뭐 자기 갈 길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고려했을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뭐 공천 문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인 거죠. 공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현근택 변호사가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지금 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지역에서 또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나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사실들이 공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나 공천을 못 받는 그러한 어떤 결과로 이어지면 현근택 변호사는 이른바 이제 친명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현근택 변호사가 굉장히 유력한 어떤 공천을 받는 상황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공천을 못 받게 되면은 본인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공천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그런 매우 유리해지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남는 게 오히려 상당한 이득이 되는 상황이다. 이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원욱 의원이 이 기자회견하기 전에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여기서는 4명이 분명히 다 공동 다 행동을 나간다고 한다. 전날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거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이후에 이제 이런 이 변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직전에 벌어졌던 상황인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상황 변경은 딱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현근택 변호사의 그 성희롱 논란인데 자 이거 어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피해자 조사 착수를 했고요. 특히 지금 문제되는 게 당대표하고 정성호 의원 간의 그 징계 논의 문자가 공개됐던 부분 특히 대표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망설였던 모습도 있었는데 자 예상할 수 있는 징계 수위 어떨까요? 일단 뭐 징계 수위를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진 네. 게 이 이재명 대표하고 정성호 의원 간의 이 메신저 이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당직 자격 정지 정도가 적합하다. 그렇게 되면은 당직 자격의 정지가 일정 기간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공관위에서 이제 컷오프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네. 반문을 해서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 정도로 하자. 그러면은 근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징계 양정 자체는 그 두 분의 대화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 윤리감찰단이 일단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렇죠. 예.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의 어떤 결과를 최고위에서 확정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러한 대화 내용이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아니면 독립적인 판단이 되는 거냐 이것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것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사실관계가 이제 확정이 돼야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인데 일단은 윤리감찰단이 이 피해자인 분하고 지금은 이제 조사를 일단은 진행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피해자의 주장은 당시에 지금 현근택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당시에 일단 사과의 어떤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원만하게 이제 좀 합의하려는 취지의 그런 사과의 취지였고 당시에 만취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입장은 자기가 보기에는 현근택 부원장이 당시에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천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문제 우선에 이런 문제 이전에 일단 막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하. 좀 논의는 이후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된다. 자, 그리고 오늘 탈당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 자,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손을 잡는 게 아니냐. 뭔가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특히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은 지금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경로로 함께하는 거냐가 네. 좀 언론 보도가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좀 분분합니다. 아하. 그래서 원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창당을 하면 그게 이른바 이제 이낙연 신당 이런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지금 이제 탈당한 이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좀 이제 제3지대에 머물다가 좀 역할을 나름대로 하다가 제3지대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한 이틀 전부터는 이낙연 전 대표가 따로 신당을 먼저 창당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 지금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같이 창당하는 그림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라는 식의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이 지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하고 아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당신과 함께라는 이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제3지대에서 뭔가 넓은 어떤 좀 당 창당을 주도하겠다라고 이 어떤 그러한 어떤 목표를 내걸고 있는 조직인데 여기하고 같이 창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러면 우리가 따로 신당 창당하지 않고 또 우리도 여기에 합쳐가지고 가겠다. 같이 창당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애둘러서 좀 돌아가서 같이 만나는 거 수일 수도 있고 직진해서 바로 같이 만나는 만날 수일 수도 수도 있고 어쨌든 만나겠네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만나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여서 경로가 어쨌든 이분들은 같이 창당하게 같이 할 될 것이다. 확률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나저나 저 누가 봐도 이 원칙과 상식 중에 이낙연계가 윤영찬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뭐 자타공인. 야,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계인데 또 남아버리고. 이거 참 의아한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하고도 지금 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과 이 상식 의원들 이 사람들 개혁신당하고 같이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신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현근택 변호사 얘기도 했지만 사실 당내에서는 이 윤영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말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얼마나 많이 통음했는지 다른 사람들 모를 것이다. 이런 거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쓰기도 했고 그런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아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김대중 정신은 통합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낙연 개일뿐만이 아니라 친문계이기도 또 하니까 친문이기도 하네요. 예.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이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라고 통칭 언론이 네. 지금까지 불러왔던 이 개혁신당과의 관계는 일단은 제3지대가 양쪽으로 좀 모이는 경향이 좀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좀 갈라져 나온 성향이 있는 개혁신당으로 모이는 흐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민주당하고 가깝거나 이낙연 전 대표가 좀 관여하는 형태의 지금과 같은 이낙연 신당이라고 통칭이 되는 네. 요 흐름으로 모이는 형태가 일단은 양쪽으로 좀 모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3지대가 하나로 합치는 거냐 아니냐 요거를 앞으로 여러모로 좀 관심을 끌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어질 걸로 보여서 그럼 빅텐트가 되겠네요. 합쳐진다면.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또 평론가들이 엄청 또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 입을 연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경남 창원에서 좀 민감한 사안이죠. 여권에서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처음 입을 뗐습니다. 또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했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네. 여러 언론 인터뷰 등에 나와서
당내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용산에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있다. 말을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당 지도부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사례는 처음이다라고 자평을 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답을 내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게 제2부속실 설치와 친인척 관리 조직인 특별감찰관 도입을 공식 건의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했는데 제2부속실 설치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도 공식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을 맞추는 거야 뭐 당연한 걸로 보이고 예. 문제는 이제 특별감찰관을 특별감찰관.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여기에 네.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우리는 임명하는 거 외에는 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입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해야 네. 이걸 같이 추천하는 형식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푸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을 안 한 상황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입장이 바뀐 건지는 추가로 또 확인을 해봐야 이게 좀 진도가 나가는 건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화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부권, 또 제2요구권 행사 건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이 네. 지금 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속 시원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여러 가지 얘기 속 시원한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당과 용산과 관계된 현안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방식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원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이 문제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끝이었고 거부권 네. 행사 건의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특별법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법 자체에 반대한 건 아니고 이게 국론 분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 그러한 어떤 법이기 때문에 야당 주도의 조사위가 사실상 검찰 수준의 조사를 1년 반 동안 하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아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스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 자리에서 부장검사 총선 출마부터 또 당내 인사들 발언 논란까지 하나하나 답변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직 부장검사가 뭐 총선 출마한다고 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성윤 전 검사장도 지금 민주당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것 자체는 본인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황운하 의원 사례를 또 거론을 했어요. 아, 항원합법이라 그러죠, 그거를. 예. 그게 법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판례죠, 판례. 입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을 했으면 여러 가지 뭐 기소가 됐다든지 또는 징계가 있다든지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직서가 낸 시점을 인정을 해서 네.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죠. 뭐 공직자가 90일 이전에 이제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 자체는 본인 권리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인사들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박은식 비대위원이 과거에 이제 김구 선생을 비하했다, 그렇죠. 폄하했다라고 예. 한 발언에 이 SNS에 남긴 글에 대해서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한다. 그런데 공인이 인제는 된 것이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이 아니던 시절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영입 인재 1호인 박상수 변호사가 박상수 변호사. 법조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 커뮤니티에 여성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글들이 넘쳐난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들이 본인 철학이라고 하면 우리 당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피습 습격 사건 이제 발생한 지 8일 만인 어제에 이재명 대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좀 경찰은 브리핑을 했었고요. 경찰이 이 김 씨 단독 범행이다 결론을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어제 이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했는데 범행 동기는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모 씨가 남긴 변명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8쪽짜리 변명문. 네. 그렇습니다. 글자 수가 7,746자인데 네. 엄청난 길이죠. 네. 변호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까지는 아닐 수도 그건 있는데. 아닌데 저희는 뭐 네. 이런 거 한 만자도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죠. 상당히 많죠. 네. 일반인이 쓴 평론가 글 쓰고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길입니다. 네. 이게. 근데 이 내용을 좀 축약해서 전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 이 재판이 이 길어지고 음흠. 하면서 지연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면 사법부도 좌파 세력에게 점령이 된 것 같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좌파 세력에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나서서 이러한 범행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러에 어떤 해당하는 성명문인 거죠 이게. 예. 어쨌든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이 김모 씨가 지난해부터 이 변명문을 계속해서 이 수정하고 다듬고 또 이재명 대표 일정을 5차례 따라다니면서 이 범행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수립을 했고 또 흉기를 개조하면서 계속해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이다라고 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이 신상 공개할 것이다 의견이 좀 우세했는데 결국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 공개하진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네요. 그렇죠.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논의를 네. 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네. 했고 간략하게 취지를 말하자면 위원들 사이의 의견은 일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신상정보공개위에서 논의를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범행의 정도가 얼마나 뭐 심각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공개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공익적 부합하는 이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인데 위원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 범죄가 뭐 잔혹하지 않다거나 뭐 이런 판단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개했을 때 미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아마도 이 의견이 일치되지가 않았다는 얘기로 판단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판단인지는 공개를 안 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아마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가 공개를 안 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뭐 다 공개해버렸어요. 실명, 직업, 사진까지. 이거 보도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이 3일자에 예. 이제 보도된 기사 내용인데 제목이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라는 제목의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네. 근데 요거 내용을 보면은 이 경찰의 어떤 수사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 실명을 거론을 이미 범인의 실명을 거론을 하고 있고요. 나이라든가 직업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범행 당시에 김 씨의 뒷모습을 담긴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보도를 본 시민들이 이제는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외신을 봐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것도 여러 가지 또 뒷말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뉴욕타임즈는 왜 공개했을까요? 근데 이 뉴욕타임즈 기사 잘 보시면 이 네. 기사를 쓴 사람은 한국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 다르고 이런 게 크네요.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미국에는 뭐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공개하는 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근무 이력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의 언론사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취재하는 어떤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 한국의 기자들하고 크게 뭐가 차별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아하. 이게 3일자 보도가 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정보의 취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찰이 한국의 기자들에게 그 어떤 이 취재 소스나 이런 것들을 크게 제한을 안 한 상태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시점에 있어서는. 그때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후 상황에 있어서 뭔가 이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이 어떤 취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를 추정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외신은 좀 자유로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찰이 이거를 얼마나 공개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의 논란이 없는 상황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갈팡질팡한 어떤 그러한 이력이랄까 이런 게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오전 7시 20분 행정안전부 요청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 안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전국인데요. 자,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합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